배가 너무 낡아서 위험해요. 아빠가 걱정돼요. 아버님께 배 선물했어요. 이제 만서는 문제 없어요. 마을 잔치가 열렸어요. 한국 사위 덕분에 살맛나요. 지금은 한국의 매서운 칼바람조차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처럼 느껴지는 복덩이 며느리라 불립니다. 하지만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의 저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저 덜덜 떨기만 하던 겁쟁이 아가씨였습니다. 남들은 제가 필리핀에서 온 가난한 여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자부심 넘치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을 바다와 싸우며 저를 키워내신 나의 영웅이셨죠. 그런 제가 사랑하는 남편 현수 씨를 만나 이곳 한국까지 오게 된 것은 어쩌면 바다가 정해준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아무 연고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오직 사랑이라는 이름 하나만 믿고 인생을 걸어볼 수 있었을까요? 손끝이 시리고 숨이 턱 막히는 긴장의 연속이었지만 부엌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제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던 그날들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제 고향은 필리핀의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에메랄드빛 바다가 저의 놀이터였고 매일 아침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붉은 태양이 저의 시계였지요. 저희 아버지는 그 마을에서 가장 용감한 어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타시는 배는 너무나도 낡고 작았습니다. 구멍난 곳을 몇 번이나 덧대고 기운 배 위에서 아버지는 거친 파도와 싸우며 그물을 던지셨습니다. 태풍이라도 불어오는 날이면 저는 밤새도록 성모상 앞에 엎드려 아버지가 무사히 돌아오시기만을 빌었습니다. 아버지가 잡아오신 생선 몇 마리를 팔아번 돈으로 저는 학교에 다닐 수 있었고 배고픔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조이, 너는 이 짠물 냄새 나는 바다를 떠나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 바다는 아버지의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온 성실한 청년 현수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기술 파견직으로 우리 마을 근처 공사장에 머물고 있었는데 유독 숫기가 없고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시장 어귀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그를 도와준 것이 우리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는 고맙다며 서툰 영어로 제게 말을 건넸고 우리는 조금씩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 나갔습니다. 그는 제가 바다를 바라보며 아버지 걱정을 할 때마다 조용히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자극적인 말이나 화려한 약속은 없었지만 그의 투박하고 따뜻한 손등에서 저는 우리 아버지와 같은 성실함을 느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나라의 남자만 믿고 떠났다가 큰일이라도 나면 어쩌려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현수 씨의 눈동자 속에 담긴 진심을 믿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조이, 당신과 당신 가족을 내가 평생 지켜주겠다고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제 인생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공항에 내리던 날 제가 처음 마주한 한국의 공기는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필리핀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만 살던 저에게 한국의 겨울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코끝이 찡하고 입에서 하얀 김이 나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면서도 무서웠습니다. 현수 씨의 집은 대도시의 화려한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소박하고 정갈한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더 치열한 곳이었습니다.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고 물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현수 씨가 밖에서 고생하며 벌어오는 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본국에서는 꽤 큰 돈이라 생각했던 금액도 이곳에서는 방 한 칸 마련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가 너무 무모한 선택을 한 것은 아닐까. 고향에 계신 아버지는 지금도 그 낡은 배 위에서 떨고 계실 텐데 하는 생각에 매일 밤 베갯니를 적셨습니다. 한국어는 또 왜 그렇게 어려운지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의 절반도 알아듣지 못해 바보처럼 웃기만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실수로 국을 쏟거나 물건을 깨트릴 때마다 저 스스로가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무서운 시어머니가 나타나 나를 쫓아내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지요. 특히 제가 한국 음식을 잘 먹지 못해 점점 말라가는 것을 보시며 시어머니의 눈썹이 꿈틀거릴 때면 저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제 고향의 생선 구이 냄새가 그립고 아버지가 손수 발라주시던 살점이 그리워 남몰래 화장실에서 울음을 삼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몸이 으슬으슬 춥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겨울 추위가 제 뼈마디를 파고드는 것 같았지요. 부엌으로 나가니 시어머니께서 커다란 솥에 무언가를 끓이고 계셨습니다. 저는 또 혼이 날까봐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조이야, 이리 좀 와보거라. 어머니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소에 잘 먹지 못하던 매운 찌개가 아니라 뽀얀 국물의 북어국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투박한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향 음식을 그리워하는 거 다 안다. 그렇다고 안 먹으면 몸 상해. 이건 맵지 않으니 천천히 좀 들어봐라. 어머니의 손은 평생 농사를 지으셔서 그런지 거칠고 마디가 굵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저 멀리 필리핀에 있는 우리 아버지의 손과 똑같았습니다. 한 숟가락 입에 넣은 국물은 뜨겁고 진했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따뜻함이 제 온몸의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옆에서 멸치볶음과 직접 담근 나물 반찬을 제 밥 위에 얹어주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너를 굶기겠니?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라.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느꼈던 외로움과 서러움, 그리고 고향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그 국물 한 모금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엉엉 울자 어머니는 당황하시면서도 제 등을 가만가만 두드려 주셨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이 왜 이럴까? 괜찮다, 다 괜찮아.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의 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들은 제가 길을 지나갈 때마다 손에 귤을 쥐어주시기도 하고 임산부가 너무 말랐다며 직접 만든 식혜를 가져다 주기도 하셨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돈이 없으면 당장 생존을 걱정해야 했지만 이곳에서는 비록 넉넉하지 않아도 서로를 챙기는 따뜻한 마음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현수 씨도 퇴근길에 항상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오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조이 힘들지? 조금만 참자. 내가 꼭 성공해서 장인어른께도 효도할게. 남편의 그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거운 돌덩이가 얹혀 있었습니다. 바로 필리핀에 계신 제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영상 통화를 할 때마다 아버지는 늘 웃고 계셨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타시는 그 배가 이제는 수명이 다해 엔진 소리조차 가쁘다는 것을요. 파도가 조금만 높게 쳐도 배 안으로 물이 들어와 아버지가 바가지로 물을 퍼내며 고기를 잡으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 불효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괴로웠습니다. 남편에게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집 한 채 마련하는 것도 힘든 처지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 현수 씨가 갑자기 저에게 필리핀에 같이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돈을 아껴야 할 때인데 왜 갑자기 고향에 가느냐고 물었죠. 현수 씨는 그저 허허 웃으며 장인어른께 드릴 선물을 준비했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그저 한국의 좋은 옷이나 건강식품 정도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고향 마을의 바닷가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 아버지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서 계셨습니다. 아버지 뒤편으로 보인 것은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광경이었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얗고 튼튼한 최신형 엔진이 달린 커다란 어선 한 척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배 옆면에는 제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현수 씨가 지난 몇 년간 밤낮 없이 특근을 하고 점심값을 아껴가며 몰래 모아온 돈으로 준비한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배의 난간을 쓸어보시며 차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국 사위 최고라며 환호성을 질렀고 우리 남편을 번쩍 들어올려 행가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저는 현수 씨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준 이 따뜻한 한국을 위해 제 남은 생을 다 바치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가족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변화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고향 마을을 뒤흔든 이 축제가 끝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희 부부에게는 상상도 못했던 또 다른 시련과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숨겨진 비밀과 함께 말이지요.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만 같았던 우리 가족의 앞날에 생각지도 못한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필리핀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아버지가 새배를 타고 만선의 깃발을 흔들며 돌아오시던 그 눈부신 장면은 제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훈장처럼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남편 현수 씨의 거친 손마디를 가만히 만져보았습니다. 그 큰 배를 사기 위해 남편이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우며 잔업을 하고 동료들이 시원한 음료수 한 잔 마실 때 눈을 감고 버텼을지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현수 씨는 제게 웃으며 장인어른이 기뻐하시니 다 됐다며 저를 다독였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갚아나가야 할 현실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요. 저도 이제는 현수 씨의 뒤에 숨어 보살핌만 받는 어린 아내가 아니라 이 집안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의 일상은 다시 치열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동네 어귀에 있는 커다란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아도 몸으로 부딪히는 일이라면 자신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아버지가 잡아오신 생선을 나르고 시장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저였으니까요. 식당 사장님은 제 가냘픈 체구를 보더니 고개를 저으셨지만 제가 맨손으로 커다란 불판을 번쩍 들어 올리고 쉴 새 없이 행주질을 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이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게 저의 한국 일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시어머니의 아침 식사를 챙겨드리고 남편의 도시락을 싸서 보낸 뒤 저는 곧장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서의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수백 그릇의 설거지통 앞에 서 있으면 고무장갑 속으로 땀이 차오르고 손가락 끝이 퉁퉁 불어터졌습니다. 뜨거운 김이 훅 끼쳐오는 대형 가마솥 옆에서 행주를 짜다 보면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울 때도 있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을 꼬박 채워받은 첫 월급 봉투를 손에 쥐었을 때 그 두툼한 봉투의 감촉은 제 인생에서 느껴본 가장 경이로운 감각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아버지가 반년 동안 거친 바다와 싸워야 벌 수 있는 돈이 이곳 한국에서는 한 달의 성실함으로 제 손에 쥐어졌으니까요. 저는 그 돈을 가슴에 꼭 품고 집으로 달렸습니다. 현수 씨와 시어머니께 이 돈을 보여드렸을 때 두 분은 기뻐하기보다 걱정스러운 눈빛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조이야, 내 마음은 알지만 이렇게까지 무리하면 안 된다. 현수 씨가 제 부르튼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제 손에 직접 만든 연고를 발라주시며 속상해하셨지요. 새아기야, 우리 집이 굶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몸을 축내니? 장인어른 배 사들인 건 현수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너는 그저 건강하게 우리 곁에 있어주는 게 효도다. 하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늘어날수록 우리 가족의 빚이 줄어들고 고향집 동생들의 학비가 마련된다는 생각에 저는 잠시의 휴식도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식당 일이 끝나면 저는 근처 비닐하우스 농가로 달려가 일을 도왔습니다. 한국의 농사일은 필리핀과는 또 다른 고단함이 있었습니다. 쭈그리고 앉아 끝도 없이 펼쳐진 밭에 잡초를 뽑다 보면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고 다리에 쥐가 내려 한 걸음 떼기도 힘들었습니다. 차가운 흙을 만지며 손톱 밑이 까맣게 물들었지만 저는 그 흙냄새 속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현수 씨의 어깨에 놓인 짐을 덜어줄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몸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 위에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심한 현기증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잠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필리핀과 다른 한국의 건조한 공기 탓에 목이 붓고 몸살기가 있는 것이라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부엌에서 시어머니가 끓이시는 된장찌개 냄새만 맡아도 평소와 달리 가슴이 울렁거리고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아, 어제 먹은 음식이 체했나 보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약국에서 파는 소화제와 진통제를 입에 털어넣고 다시 일터로 나갔습니다. 남편 현수 씨는 제 안색이 창백해진 것을 보고 몇 번이나 병원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조이, 당신 요즘 너무 말랐어. 얼굴이 흑빛이야. 오늘은 제발 좀 쉬어. 하지만 저는 억지로 웃어 보이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필리핀에선 배멀미도 참아가며 일했다고 너스레를 떨었지요. 사실은 다리가 후들거리고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날따라 식당에 단체 손님이 많아 제가 빠지면 사장님이 곤란해질 것이 빤했습니다. 식당 주방 안은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커다란 뚝배기들이 가스레인지 위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이모님들의 바쁜 손놀림 사이로 매운 연기가 제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그 냄새가 독하게 느껴졌습니다. 속이 뒤집히는 것 같은 불쾌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시야가 가끔 흐릿해졌지만 눈을 크게 뜨며 정신을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치고 현수 씨에게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식당 사장님이 저에게 무거운 식자재 상자를 창고로 옮겨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볍게 들었을 상자였는데 그날은 유독 상자가 바닥에 뿌리를 박은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상자를 들기 위해 허리를 숙이는 순간 갑자기 머릿속에서 핑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것처럼 눈앞에 노란 불꽃이 튀었습니다. 등 뒤로 차가운 식은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고 손끝의 감각이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상자를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벽을 짚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이 마치 늪처럼 저를 밑으로 끌어당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주방 이모님들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아득해졌고 천장의 형광등 빛이 점점 번져나가며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입안에서는 쇠막 같은 짠 기운이 감돌았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안 돼,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아직 아기 소식도 기다려야 하고 현수 씨랑 행복해야 하는데. 그런 간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제 몸은 이미 제 통제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는 차가운 감촉이 느껴진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주변의 소음은 순식간에 진공 상태처럼 조용해졌고 저는 걷잡을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바닥으로 쓰러지며 제 손에서 미끄러진 식자재. 상자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쏟아지는 소리가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저에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려왔지만 저는 더 이상 대답할 힘도 눈을 뜰 기운도 없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멈춰버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질감이 닿는 느낌에 아주 천천히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알싸한 소독약 냄새와 일정한 간격으로 들려오는 기계적인 전자음이 제 귓가를 울렸지요.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 간신히 눈을 뜨자 하얀 천장 위로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번져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내가 왜 이곳에 누워 있는지. 기억을 더듬으려 할수록 머릿속은 안개가 낀 듯 뿌연 상태였습니다. 그저 손끝으로 전해지는 얇은 환자복의 감촉만이 제가 지금 병원에 와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옆에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현수 씨가 제 손을 꼭 잡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제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조이, 정신이 좀 들어? 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입술만 벙긋거리자 현수 씨가 황급히 의사 선생님을 부르러 달려나갔습니다. 잠시 후 흰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다가와 제 눈동자를 살피고 맥박을 확인하셨습니다. 선생님의 표정은 엄격하면서도 부드러웠지요. 환자분,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영양실조에 극심한 과로까지 겹쳐서 몸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어요.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는 조용한 병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저 죄송한 마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 상태로 버텨낸 게 기적입니다. 임신 8주 차입니다. 그것도 아주 건강한 쌍둥이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임신이라니, 그것도 하나가 아닌 둘이라니요.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2명이나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저는 그저 멍하니 의사 선생님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병실 문 밖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기다리시던 시어머니께서 그 소리를 듣고는 문을 박차고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요. 아이고, 이 미련한 거사. 이 복덩이 녀석아. 어머니는 제 침대 맡에 털썩 주저앉아 제 손을 부여잡고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돈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까짓 돈이 뭐라고 내 손주를 품은 며느리를 이 고생을 시켰어. 어머니의 통곡 소리에 병실 안은 금세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현수 씨도 제 옆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배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울먹였습니다. 미안해, 조이. 내가 못나서 당신을 사지로 몰아넣었어. 정말 미안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렸습니다. 슬퍼서 나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맙고 미안하고 또 뱃속의 아이들에게 미안해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병원 시설은 제 고향 필리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쾌적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손에 분홍색 카드를 쥐어주며 국가에서 임신과 출산 비용을 지원해주는 바우처 제도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낯선 땅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막연한 공포로 다가왔지만 친절한 간호사님들의 설명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시어머니와 현수 씨는 그날 이후로 저를 침대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하셨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마라, 무거운 건 쳐다보지도 마라. 어머니의 엄명이 떨어졌지요. 저는 집안의 보물이라도 된 것처럼 과잉 보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바쁘게 살아온 저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는 생활은 또 다른 고역이었습니다. 매일 창밖을 보며 고향의 바다를 떠올리고 아버지가 사들인 3배로 잡아 올릴 생선들을 상상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시어머니께서 시장에서 사오신 낡은 천 조각들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저는 할머니로부터 전통 자수와 수공예 기술을 배웠습니다. 손재주가 좋기로 마을에서 소문이 자자했지요. 저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바늘과 실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뱃속의 쌍둥이들에게 줄 베네쩌고리에 작은 꽃무늬를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의 화려한 색감과 한국의 단아한 선을 섞어 세상에 하나뿐인 디자인을 만들어냈지요. 한 땀 한 땀 실을 꿰을 때마다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축복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우연히 집을 방문한 이웃 아주머니가 제가 만든 베네쩌고리를 보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머나, 조이 씨. 이거 정말 조이 씨가 직접 만든 거예요? 어쩜 이렇게 색감이 예뻐? 요즘 유행하는 명품. 아기 옷보다 훨씬 고급스러워요. 아주머니는 제 허락도 없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동네 맘카페와 SNS에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필리핀 전통의 이국적인 자수 기법과 한국적인 정서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제 작품의 전국의 예비 엄마들이 열광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거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우리 아기한테 꼭 입히고 싶어요. 하는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며칠 뒤 제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의 연락이 한 통 걸려왔습니다. 자신을 유명 아동복 브랜드의 디자이너라고 소개한 그분은 제 작품의 독창성에 반했다며 정식으로 협업 제안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현수 씨와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분도 처음에는 제 몸 상태를 걱정하며 반대하셨지만 제가 앉아서 가만히 술을 놓는 일은 태교에도 좋고 제 행복을 찾는 일이라는 의사 선생님의 조언에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기 위해 회사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제 이름 조이가 적힌 계약서 서류를 마주했을 때 손바닥에 땀이 흥건해질 정도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상담실의 에어컨 바람은 시원했고 테이블 위에 놓인 따뜻한 루이보스 차의 향기가 제 긴장을 녹여주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제 자수 도안을 하나하나 살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조이 씨, 이 디자인은 한국 시장에서 본 적 없는 새로운 감각입니다. 저희와 함께 한정판 컬렉션을 출시해 주십시오. 계약금의 액수를 확인한 현수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식당에서 몇 년을 일해도 벌 수 없는 거액이었습니다. 몸을 상해가며 고생하던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제 재능으로, 제 손기술로 당당하게 우리 가족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샘솟았습니다. 제가 계약서 마지막 장에 제 이름을 정성스럽게 적어 넣는 순간 제 뱃속에서 쌍둥이들이 마치 축하라도 하듯 힘차게 태동을 보냈습니다. 그날 계약서에 제 이름을 적어 넣던 순간의 떨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필리핀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낡은 배를 타시던 아버지의 딸이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자신의 재능 하나로 당당하게 사업 파트너가 되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지요. 계약 체결 이후 제 삶은 드라마틱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아동복 브랜드와 협업한 조이의 자수 컬렉션은 출시되자마자 전국의 엄마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은 연일 매진 행진을 기록했고 백화점 팝업 스토어에는 제 작품을 직접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경제적인 안정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고향 필리핀에 계신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더 이상 파도치는 날에 무리해서 바다로 나가지 마세요. 제가 보내드린 돈으로 동생들 학비도 다 냈고 아버지 지내실 편안한 집도 알아봐 뒀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굵은 울음소리에 저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본인의 몸은 돌보지 못하셨던 아버지를 생각하면 지금의 성공이 결코 제 것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저는 한국에서도 번듯한 아파트로 이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좁은 골목길의 낡은 집에서 찬바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현수 씨와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제 배는 쌍둥이를 품은 만큼 남들보다 2배는 더 부풀어 올랐지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조금만 움직여도 소스라치게 놀라시며 저를 소파로 모셨습니다. 아이고 조이야. 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어미가 다 알아서 할게. 어머니는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가 신선한 과일과 최고급 한우를 사오셔서 저를 먹이셨습니다. 필리핀에서 온 가난한 며느리가 아니라 당신의 가장 귀한 친딸처럼 저를 아껴주시는 어머니의 진심에 저는 매일매일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부은 다리를 밤마다 정성껏 주무르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조이가 복덩이야. 너 덕분에 우리 집안에 웃음꽃이 피고 기적이 일어났어. 진통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날카로운 통증에 저는 비명을 질렀고 현수 씨는 자다 일어나 허둥지둥 가방을 챙겼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현수 씨의 손을 부서질 듯 잡았습니다. 무서워요, 현수 씨. 우리 아기들 괜찮겠죠? 현수 씨는 제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다독였습니다. 걱정 마, 조이.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강한 여자잖아. 우리 힘내자. 분만실의 하얀 조명 아래서 저는 온 힘을 다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정신이 혼미해질 때마다 저는 뱃속의 아이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병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첫째는 아빠를 쏙 빼닮은 듬직한 아들이었고 둘째는 저를 닮아 눈망울이 커다란 예쁜 딸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을 제 품에 안겨주셨을 때 그 따뜻하고 묵직한 생명의 경이로움에 저는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낯선 한국 땅에 처음 와서 칼바람을 맞으며 떨던 그 어린 소녀가 이제는 2아이의 엄마가 되어 이곳에 뿌리를 내렸다는 사실이 가슴을 벅차오르게 했습니다. 병실 밖에서 기다리시던 시어머니께서 들어오셔서 아이들을 보시며 또 한 번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세상에 어쩜 이렇게 예쁠까. 조이야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어. 아이들이 태어난 후 우리 집은 매일이 축제였습니다. 현수 씨는 퇴근하자마자 옷도 갈아입지 않고 아이들 방으로 달려가 아이들의 작은 손가락을 만지며 바보처럼 웃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잠든 밤 거실에 현수 씨와 마주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지난 시간을 회상하곤 합니다. 현수 씨 기억나요? 우리 처음 한국 왔을 때 100원이 아까워서 버스 안 타고 걸어 다녔던 거요. 제가 그때 너무 추워서 울었잖아요. 현수 씨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기억하고 말고. 그때 당신 고생시킨 거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 그래도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곁을 지켜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고마워, 조이. 우리는 가난했던 시절의 기억을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때의 간절함과 서러움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제 사업 수익의 일부를 다문화 가정지원단체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낯선 땅에 와서 외로움과 싸우는 친구들에게 작은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웃 아주머니들도 이제는 저를 필리핀 여자 조이가 아니라 동네의 자랑스러운 사업가이자 복덩이 며느리로 불러주십니다. 가끔 재래시장에 가면 상인들이 임산부 며느리 아니냐며 덤을 듬뿍 얹어주던 그때의 정을 잊지 못해 저도 시장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제 디자인이 들어간 따뜻한 옷들을 선물하곤 합니다. 필리핀의 푸른 바다에서 시작된 제 운명은 이제 한국이라는 아름다운 강산에서 화려한 꽃을 피웠습니다. 비록 국적은 다르고 언어는 서툴렀지만 진심과 성실함이라는 공통의 언어는 국경의 벽을 허물어 주었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준 남편 현수 씨, 저를 친딸처럼 품어주신 시어머니, 그리고 멀리서 늘 저를 응원해주시는 우리 아버지까지. 이 모든 분의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창밖을 보며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랑이 넘치는 이 땅에서 편견 없이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그리고 제가 받은 이 커다란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요. 이제 제 삶의 모든 조각이 맞춰진 기분입니다. 쓰라렸던 가난도, 눈물 젖은 외로움도 이제는 찬란한 행복의 밑거름이 되어 저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곤히 잠든 쌍둥이들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속삭입니다. 사랑한다 얘들아. 너희가 태어난 이 나라 그리고 엄마의 고향 필리핀까지 모두 사랑하는 큰 사람이 되렴. 저 조이의 인생 역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또 다른 행복의 서막일 뿐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정성 어린 댓글은 저에게 큰 축복입니다. 구독자님들의 앞날에 꽃길만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